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시사보사성어입니다. 정치가들이 뻑하면은 사자성어를 쓰잖아요. 그죠? 제대로 쓰고 있는지, 요즘 한참 위에 오르내리는 시사보사성어들만 집중적으로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 들어가기 전에 표정이 시끄럽잖아요. 그죠? 인생 자체를 표절한 사람 때문에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뭐 일반 보통 사람으로서 그냥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누구를 본받기 위해서 누구 옷도 표절하고 논문도 표절하고 뭐 경력도 표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만일에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표절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왜? 사회적 기풍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변태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왜? 최고 권력자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대단히 변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할 말이 없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의식이 타락하는 겁니다. 아, 저렇게 잘 사네.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 지금 내가 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살아봤자 뭔 도움이 되겠어? 아이들도 맨날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육적으로나 윤리 도덕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기풍이, 우리가 풍속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풍속이 타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조가 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법도 안 지키죠. 여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표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 한자가 어렵죠. 그렇죠? 영어도 어렵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읽는데 한참 걸렸어요. 플레이저리즘이다 이렇게 읽는 되는데, 플레이저리즘 이렇게 읽는 됩니다. 이게 표절이라고 하고, 문화 용어로는 도적글이라고 얘기합니다. 훔친 글이라는 얘기죠. 도적질하는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텔레비전에 나오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든지 뉴스를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간에 어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든지 간에 뭔가 의심스러우면은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전에 같으면은 이 표절 나오면은 저거 도서관에 가서 사전 찾아가고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위키를 찾든지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전을 찾으면은 어마어마한 사전들이 나옵니다. 국어사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식백과까지 쫙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사회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제대로 볼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공부 도구도 시원찮고 책사볼 돈도 없고 하던 그 시절에 공부했을 때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식의 해방된 시대입니다.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표절의 사전적 정의 위키백과에 보면은 위키백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왜 이 위키백과를 제가 제일 처음에 올렸냐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에 관해서 또 내가 거기에다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보,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내가 농사 짓는 노하우 가운데서 당근을 제대로 키우는 방법을 알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내가 쳐가지고 넣습니다. 그런데 같이 당근 농사를 짓는 분이 나는 이런 방법도 있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보탤 수가 있어요. 여기 집단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단 위키백과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요즘은 네이버를 많이 찾는 데니까, 몇 년 전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김 교수님은 지식 검색처럼 뭘로 합니까?
저는 뭐 구글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나이에 시식이시네요. 왜요? 그랬더니 요즘은요 꼰대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고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기성세대가 오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은 구글을 검색하고 애들은요 유튜브 검색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요게 확실하게 세대가 구분이 된다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신 적이 있는데 구글을 하든 네이버를 검색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사전적 정의도 집단지성에 의해 가지고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끊임없이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지식평가에다가 정의를 내리려면 집단지성이 동원되지 않고는 또 그리고 여기에 사례들이 계속 달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전은 정의밖에는 안 돼요. 그 단어에 대한 뜻풀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 요 단어와 관계되어 있는 기사, 신문기사,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례 이런 부분들이 쫙 밑에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들이 언행에 더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감춰주고 그 다음에 숨기고 하면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는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는 한은 근데 정치가들이나 사회지도자층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가 같은 경우는 말로 하는 사람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언행이 그 순간 말실수로 그냥 끝나버렸죠. 근데 지금 녹음하죠. 촬영하죠. 그게 방송에 나오면 요즘 뭐라고 얘기하면 박제가 돼가지고 영원히 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사회 지도층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천박해지거나 더 언행이 엉망인 경우들이 이제 더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인문학적인 성찰이나 인문학 공부가 인성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결과들이 초래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표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보통 시민들이 이거 표절할 이유가 있어요? 다 이게 배운 놈들이 표절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갖다 베껴 먹는지 아는 인간들이 갖다 훔쳐 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더 심각한 겁니다. 맨날 논문이나 학위받는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무슨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한테 표절이 뭔 상관입니까? 그거 관계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표절을 통해 가지고 학위를 따고 그거 이력을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죠? 사회적 존경을 받고 우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남의 걸 가지고. 이게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남의 집 몰래 들어가가지고 남의 집 물건 훔치는 건 도적질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컨텐츠가 경쟁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특히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어느 나라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력이 결정이 되는 시대죠.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사마천 사기를 공부하면서 그나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미천은 뭐냐 그러면 중국을 끊임없이 다니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축적해 놓은 콘텐츠죠. 다른 사람들 안 가지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번 돈을 거의 대부분 다 중국 가서 처음에는 책 사가지고 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삼국을 통해가지고 중국 역대 유명한 사람들 초상화 있죠. 이 초상화는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갖다 쓰라라고 다 풀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한 십몇 년 전에 한 번은요, 어떤 책을 봤더니 제 책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통째로 갖다가 베낀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런 건 용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장이나 이 정도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겠지만은 또 출판사 연락해가지고 저한테 허락을 얻으면 되는데 허락 얻지 않았단 말이죠. 출판사에서 전화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책 전체를 폐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유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든지 또는 이기적으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저작권과 관계되어 있는 변호사 한 사람을 기용해가지고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제 사진이나 제 컨텐츠 갖다가 100개 쓴 사람들 갖다가 마구잡이로 갖다가 인용한 사람들 차단되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경쟁력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이 정말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통째로 갖다가 들어다가 훔쳐다가 자기 그리는 것이냐 갖다가 쓰는 것. 요걸 이제 표절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법률 조항에 따르면 뭐 벌금 정도 가장 심하게 징역 1년 이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센 것도 세질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절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오늘 농사를 또 예를 들면 오늘 뭘 농사를 졌는데 뭐 비료를 뭘 줬다든지 또는 무슨 일을 했다든지 그렇게 일어나는 결과들을 사진과 더불어서 약간씩 메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품종은 뭘로 갖고 왔다든지 이렇게 바꿔보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그게 컨텐츠가 됩니다. 나중에 이게 돈이 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더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의 뭐 농사 일지라든지 뭐 우리 전원일기처럼 전원일기 같은 거 하나 하면 좋겠네요. 유튜브 같은 거 하나 하시면 됩니다. 나의 전원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 농사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째로 들어다가 갖다가 직권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심각한 도적질입니다. 이제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심각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겸 역사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겸해서 표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 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이 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 아이디어. 상품으로 얘기하면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젊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때 밥을 먹다가 또는 술을 마시다가 누가 하나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친구들이 야 그거 좋다 해가지고 한 친구가 돈을 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대박을 냈어요. 그러면 누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돈 된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갑니다. 그죠? 서양은 70%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관념이 바로 그건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논문에 있어서의 저 관념이라는 것은 뭐 상품에 있어서의 아이디어와 같은 겁니다. 특허, 그죠? 이런 겁니다.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문화의 항목과 한자어의 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행동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원래 한자어의 표절은 묶을 표자하고 훔칠 절자로 이루어진 단어다. 표절은 상대방을 묻거나 모르게 훔치는 행동으로 노략질이나 도둑질까지도 의미했다. 21세기 현재 의미가 줄어들어 학술이나 예술 등에서 저술이나 저작물들을 도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점점 더 넓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두산백과, 이게 두산백과는 우리나라에서 좀 일찍 나온 그 전자백과사전입니다. 옛날에 CD롬으로 나왔어요. 두산백과가. 저도 옛날에 CD롬 처음 나왔을 때 이 두산백과 CD롬을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테니카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이 브리테니카입니다. 브리테니카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무 책만 고집하다가 CD롬 딱 나올 때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CD롬을 만들어낸 회사한테 완전히 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브리테니카 몰락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자책 비중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이 그전에는 종이책의 값의 절반도 안 됐지만 이제는 70%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종이책을 거의 안 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대세 그림이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는 뭐 제가 볼 때는 책은 거의 소장용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산백과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거나 사용하여, 이거 앞에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 정의는 거의 법적인 정의하고 비슷합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따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하고는 다르다. 모방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러디도 다른 사람의 저작을 차용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전을 밝히고 풍자적,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는 표절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모방이나 패러디하고는 표절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되게 모방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 원 저작자나 오리지널에 대한 존경이 표현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패러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작가나 감독의 업적과 재능에 대해 존경의 뜻을 담아서 특정한 장면이나 대사를 모방하는 오마주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오마주 역시 표절과 구별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이제 경계가 이제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절에 흥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바탕화면에 이 사람의 표절 말고 또 그 음악가 표절이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엄격하게 어디까지가 표절이냐 아니냐의 한계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절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은 당나라 유명한 문장가인 유정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정원이라는 사람이 변문자라고 하는 글에서 타인의 책에 나오는 문장을 훔쳐가지고 자기 것으로 합치는 행위. 옛날에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은. 옛날에도 문장 잘 쓰는 사람 문장 가지고 자기 걸로 얻다가지고 표절했던 그런 상황,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정원이 저렇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리지널 출처가 되죠. 변문자라는 문장입니다. 글자를 보시면 표에는 훔치다, 동작이 빠르다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글자를 잘 보면 여러분들 표자는 발음입니다. 왼쪽에 붙어있는 저 표자는 우리가 티켓이잖아요. 그죠? 극장표, 입장표 이게 표자입니다. 그 발음이고 오른쪽에 있는 요 칼도자죠. 저게 칼도자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오른쪽으로 갈 경우는. 그러니까 칼로 무엇인가를 칩싸게 베어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상대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형용사로는 용맹하다, 용감하다 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 다음 절자는요. 저 위쪽에 보시면 전국시대 때 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중국 사람들 쓰는 간자체까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간자체입니다. 중국 사람은 오늘날 저렇게 써요. 10조 저렇게. 요 네 번째에 있는 글자가 번자체입니다. 표절의 절자. 글자를 잘 보면 재밌습니다. 저게 구멍혈자거든요. 위에 거는 구멍혈자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쌀미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벌레가 기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벌레가 구멍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쌀을 훔쳐먹는 거야. 그래서 훔치다 라고 하는 절도의 의미가 저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해자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편에는 도둑놈이 구멍에서 나오는 모습이 절이다 라고 해설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글자가 의미심장합니다. 표절하면은 벌레. 그죠? 쌀 훔쳐먹는 벌레에다가 비유합니다. 심각하죠. 끝만 봐도 심각합니다. 중국 사전에 따르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지식 검색 사전은 포털은 바이두라고 합니다. 바이두에 보면은 표절의 뜻은 크게 아래 두 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베끼는 거는 표절도
쓰지만은 초습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베낀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베끼다, 훔치다, 다른 사람의 문장이나 작품을 자기 것대로 베껴서 자기 것으로 발표하는 것. 실제로 서로 비슷하거나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알맹이나 베껴놓은 것이나 원작자나 똑같다 그런 얘기죠. 문학계에서는 타인의 저작권을 엄중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저작권 심판 과정에서 비교적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법적으로 뭔가를 따질 때는 이게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은 겁니다. 오죽했으면 학위 논문 같은 것을 컴퓨터에다가 쫙 타이핑을 쳐가지고 쫙 넣으면은 누구하고 몇 프로 비슷한 걸 찾아주는 프로그램까지 나왔겠어요. 그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디지털화된 자료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소위 석박사과정이 대학교 대학원에 만들어져 가지고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학위 논문을 아마 전부 다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표절 여부 프로테이지를 아마 돌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심지어 뭐 대통령실에 들어간 어떤 여자의 논문은 92%가 표절. 그거 뭐야, 지 이름만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나머지 다, 남의 거 다 갖다 썼다는 거예요. 겉표지만 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표절은 약탈하다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됐든 간에 표절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게 표절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절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큰 나쁜 행위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절은 도둑질인가? 도둑질이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법은 이렇습니다. 표절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 침해 한 유형,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작권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출처의 명시 등과 같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절의 기본은 뭐냐 그러면 남의 것을 가져와서 내 것인 양 발표했는데 내 것인 양 발표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을 밝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줄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출처를 달아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비양심적인 얘기입니다. 대만의 어떤 학자의 논문은요, 중국의 10대 논문 가운데 한 편으로 꼽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글만 인용을 합니다. 역사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글들을 인용하는 그 맥락을 쭉 추적을 해봤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다 인용했지만 이 사람들 주장하고는 다른 주장이에요. 이런 논문도 있어요. 대단히 창작적인 논문입니다. 이런 건 절대로 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출처도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앞선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가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논문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 논문을 통해서 이 논문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자기가 반박하는 게 아닙니다. 2번 글로 반박을 해요. 2번 글의 반박은 또 3번 글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들을 전부 다 쫙 모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읽어가면서 읽는 독자는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둘씩 드러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자기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가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절이 심각한 윤리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도적질에 해당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나 공부하겠습니다. 하겠다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고역입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 감히 남의 글을 그냥 따가지고 출처도 없이 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내가 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은 아예 싹 사라진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내 유명한 학자들이나 검증에 나섰던 교수들이 자기가 직접 쓰지 않았을 것이다. 대리 설을 주장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이런 이론을 내세우려고 마음 먹는 순간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대리 시킨 사람도 피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가 시원찮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하면 징역 1년 이하, 대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한 10여 년 전에는 4, 50년까지 그 사람의 창작물이 돈을 내야만, 그리고 유족들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쓸 수가 있었어요. 서양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도서관도 일부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1년에 몇만 원씩 돈이 날라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제 책을 빌려가지고 제 책을 카피를 하잖아요. 그럼 돈을 냅니다. 서양은 일찍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빌려가지고 많이 복사하는 사람은 저작권료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4, 5, 70년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강화가 됐습니다. 지적 컨텐츠가 대세인 추세에 주목을 해서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특히 지식인들은 여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기본적인 윤리의식, 직업 윤리의식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처리가 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규칙가 주목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지도교수를 비롯해가지고 박사학위는 5명이 심사합니다. 5명의 심사위원들이 단 한 사람도 이 논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지도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봤던 제가 안 읽었습니다. 안 읽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검은 커넥션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학위 준비를 하자 하고 넘어가고 그 학교가 뭔가를 이익을 받았거나 그죠? 이런 거 하나. 또 하나는 도무지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논문이라서 쳐다보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5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나서가지고 양심적으로 하지도 않고 끄떡벅긋 하지 않고 있는 요게 우리나라 대학의 현 주소입니다. 굉장히 창피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낯을 들고 다니기 어려울 만큼 한국 수준이 뚝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것도 공식적으로 아예 자기들끼리 또 몰래 또 재심해가지고 표절 아니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검증위원단들이 모여가지고 쭉 해봤더니 무려 46%, 50% 가까이가 표절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일단 논문 자체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표절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가 논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예 심사 대상도 될 수가 없는 논문에다가 심사를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위까지 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더 책임을 명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별로 이제 시사 이야기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흥미롭게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무처 사기에 또 논어에 2500년 전에 저작권을 인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옛날 사람들도 2500년 전 사람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공자님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공이라는 사람. 자공. 공자의 수제자 하면은 흔히 논어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회라고 하는 안장, 안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의 최고 수지자인 것처럼 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공자가 아내를 죽자 통곡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오고 또 논어에 보면 아내를 칭찬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수지자는 이 사람입니다. 자공입니다. 이 자공은 특별한 일행을 가지고 있는데 공자의 70명 넘는 수지자들 가운데에서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업가도 그냥 사업가가 아니고 대사업가가 있습니다. 자공이 한번 춘추시대 때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 임금이 직접 나와가지고 자공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이었고 말을 잘했습니다. 다마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자가 천하의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은 자공이 앞뒤에서 모시고 다녔기 때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공자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신도 사계급 출신이라도 그 당시에는 평민 출신이에요. 어느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임금하고 만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근데 공자가 어떻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 임금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자공 때문이에요. 공자가 사야 나 이번에는 이 나라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맞춰 내려가는 거죠. 그 시간 나는 자공이 직접 모시고 가서 그 나라 임금하고 만나면 주선시켜 준 겁니다. 그 공자의 명성이 자공이 앞뒤에서 모시고 다니지 않았으면 어떻게 천하에 알려줄 수 있었겠느냐 라는 말로 사마차는 아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 때문에 제가 논어를 다시 읽고 다시 뒤져보니까 논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자공입니다. 이제 논어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공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공자하고 자공의 대화는 대단히 인간적인 대화가 많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합니다. 마치 아들하고 아버지가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솔직하게 대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공은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3년상을 지냈는데 자공만 6년상을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어떻게 최초로 한종일 상부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어떤 주장을 내세웠냐면 그 6년 동안 자공의 경제력으로 재력으로 육아학파를 확실하게 하나의 아카데미로 기초를 완전히 다져준 사람이 자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자의 고향이 산동순 곡부에 가면 지금도 공자 무덤도 있고 공자 사당도 있고 공자 옛날 집도 있습니다. 삼공이라고 합니다. 자공은 6년상을 지내면서 공자 무덤 옆에 가면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무덤 옆에 가면은 자공 여묘처라고 해가지고 자공이 음막을 치고 공자의 무덤을 지킨 그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365일 내내 1년 동안 거처하지는 않았겠죠. 자공은 사업가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업했겠죠. 하지만 항상 거기로 돌아와가지고 공자의 무덤 옆에서 여막을 치고 집을 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처를 마련하고 공자의 탄신일이나 스승의 기일 되면은 전국의 제자들이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 누가 수발합니까? 자공이 다 수발하죠.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그러면서 공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육아 사상을 어떤 방식으로 천하에다가 알릴 것이냐 논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자의 제자들이 천하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자력가 가운데에서 육아하고 쌍벽을 이루던 제자력가 사상은 묵가였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인데 법과도 막강했죠. 왜? 진나라의 천하통일을 뒷받침한 사상이 법과 사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왜 육아가 독존 지위에 올라갔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만큼 조직이 탄탄했다는 거죠. 조직이 탄탄했다는 얘기는 그 밑으로 사상과 철학과 학문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라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배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맹자, 순자, 맹자 나오죠. 다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그 기초를 누가 만들었느냐. 저는 자공의 6년상에 주목을 한 겁니다. 자공의 6년 가까이 공자 무덤을 지키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하면서 육아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확실하게 하나의 학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했고 또 하나 제가 주장한 건 뭐냐면 그 사이에 논어가 편찬됐을 가능성이 크다. 논어는 스승하고 제자들의 대화록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불경 편찬으로 바꿨습니다. 불경에 제일 먼저 불경 가운데서 오리지널 경자가 들어가는 것도 다 뭘로 시작하니까 여시야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 제자 가운데 석가모니 제자 가운데 기억력이 제일 좋은 가섭인가 하는 제자가 제자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옛날 스승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외워야 되잖아요. 종이가 발명되기도 전이고 녹음이 없는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옛날 신동들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혼자서 만자를 외웠다라든지 어떤 사람 10만자 외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만자 외우면요 책 한 권 분량이 넘습니다. 글자수. 사마천 사기가 모두 52만 6,500자입니다. 우리 책으로 한 5권 정도 됩니다. 한 500페이지 넘는 쪽으로 해서. 그 10만 자 정도 외웠다는 얘기는 우리도 제가 한국 공부할 때도 그랬으면 사주상경 다 외웠다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저도 한때는 논어는 뭐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만큼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확실하게 그죠 발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총기 좋을 때. 뭐 당연히 저는 그 6년 사이에 자궁이 공자 기일이나 공자 탄신일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걸 책으로 영문 과정, 6년상 과정에서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그 자공하고 공자의 대화를 하나 첫 번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공이 묻습니다. 스승이 선생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공자가 너는 그릇이다. 그랬더니 자국이 내친님은 어떤 그릇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호련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호련은 종묘 제사 때 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그릇이죠. 종묘 제사 때 쓰는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 정도로 스승이 자궁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학폭포나 관계대에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군자도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미워한다. 남의 나쁜 점을 들어 말하는 자를 미워하며 남의 단점을 들춰내서 기어코 들춰내가지고 헐뜯는 사람을 미워하며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헐뜯는 자를 미워하며 용감할 뿐 도리에 막힌 자를 미워한다. 힘만 세우나 용기만 앞세우고 세상사 이치는 제대로 모른 채 무조건 달려들기만 하는 사람 미워한다. 이런 질문이 궁금했던지 공자가 또 자궁에게도 물어봅니다. 자궁의 이름이 산입니다. 자궁은 성이 단목시고 이름이 산입니다. 단목 산. 자궁은 잔입니다.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게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궁이 대답합니다. 남의 생각을 훔쳐서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한다. 이 저작권도 없었어요. 딱 정확하게 걸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디어. 두 번째, 불순하면서 그것을 용기라고 하는 자를 미워하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며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자를 미워한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뭐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냥 봐 넘겼습니다. 이거 별거 뭐 그냥 스승하고 대화에 대화구나 제자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넘겼는데 한 10년 전에 다시 읽으면서 첫 번째 대목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확 꽂히는 겁니다. 남의 생각을 훔쳐가지고 자기 지혜로 삼는 자를 미워한다. 이게 남의 아이디어나 남의 생각을 도용하는 표절을 미워한다. 그래서 저작권을 수호했던,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자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제자입니다. 대단한 사업가이기도 하고, 흔히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나 예술 쪽으로 후원합니다. 잘 아시는 르네상스를 촉발시킨 가문이 메디치 가문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 가문이니까 이 예술가들을 다 후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됐듯이 그런 정신을
메세나 정신이라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문화나 예술 방면에 투자를 해서 문화를 융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신, 그런 입장을 메세나라고 합니다. 메세나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미 2500년 전에 자궁이라고 하는 공자의 수제자가 그런 메세나 정신을 실천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아주 특별하게도 저작권의 중요성을 그 당시에는 저작권법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인식했던 그런 인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표절 때문에 사회가 시끄러워져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표절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왼쪽에 자궁을 초상화입니다. 자궁은 재미난 기록들이 많습니다. 가운데가 뭐냐 하면 자궁 수식해라고 되어 있죠. 수식해입니다. 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궁이 자기 손으로. 요게 식수의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스승 공장 무덤 앞에다가 기념으로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요 자리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여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제 나무는 죽고 없고 장수가 저 안에 보면은 나무 그루트기만 살짝 남아있습니다. 여기 공장의 무덤 앞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기념 행사할 때 식수하잖아요. 나무 심잖아요. 그 오리지널 자궁을 시작했어요. 맨 오른쪽은 자궁의 무덤입니다. 자궁의 무덤을 상당히 제가 오래전에 쳐다봤습니다. 하남성 사람인데 여름날에 쳐다가는 바람에 저 옥수수밭 안에 있어요. 옥수수를 잔뜩 심어가지고 저기를 헤치고 들어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 키가 2m씩 넘어 훨씬 넘으니까 비석 가시 남아있는데 그 비석도 거의 찍기도 힘들 만큼. 제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또 하남성 사람들, 자궁 고향 사람들이 자궁에 주목을 해가지고 학회도 만들고 무덤도 새로 싹 정비를 했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못 가봐서 조만간 나중에 주모가 풀리면 다녀갈 생각입니다. 왼쪽 위에 그림이 자궁의 6년생 그림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슬퍼하고 있는데 저 왼쪽 위쪽에다가 염막을 치고 혼자 그죠? 탁자를 놓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 있죠, 그죠? 이 자궁입니다. 저게 자궁 염유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공자님 무덤 앞에 남아있는 자궁 염유천입니다. 청나라 시대 때 건축물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요 벽돌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공자님들의 수제자들입니다. 좀 더 아시고 싶은 분은 제 유튜브 가운데 자궁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1시간 반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00년 전에 표절의 나쁜 점을, 표절이 옳지 않은 행위임을 정확하게 인식했던 자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즘 한참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표절 문제와 관계되어 소개를 드렸습니다.